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오늘부터 sepsis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sepsis의 정의 및 진단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sepsis의 정의는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1년 마이너 리비전 이후 2015년 세 번째 개정되며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오늘은 1991년 처음 제정될 때의 sepsis 1 및 2015년 크게 변화된 sepsis 3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epsis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 예전 의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폐렴이 생겨도 며칠 아프다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폐렴이 진행하여 sepsis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1991년 sepsis 1이 제정되기 전까지 의사들의 대답은 환자가 원래 너무 약해서 혹은 세균이 너무 강해서 결국 sepsis로 사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건강하던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감염으로 sepsis가 진행되어 사망하는 것을 설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제정된 sepsis 1은 sepsis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감염으로 인해 호스트의 전신염증 반응이 생기면 sepsis로 진행한다. 즉 환자가 너무 약해서 sepsis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세균이 너무 강해서 sepsis로 진행한 것도 아니다. 감염과 환자의 전신염증 반응이 서로 맞물린 현상이 sepsis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sepsis에서 장기부전이 동반되면 시비어 sepsis로 진행한 것이고 시비어 sepsis에서 수액 치료를 해도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septic샥으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 반응, 즉 인펙션으로 인한 SIRS를 sepsis라고 한다. 그러면 SIRS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환자의 체온에 변화가 생기거나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SIRS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sepsis 1에 대한 비판이 일어납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 SIRS는 말 그대로 전신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둘째, 장기부전이 있어야만 시비어 sepsis라면 sepsis는 본질적으로 장기부전이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비판들이 쌓여 2015년 sepsis 3 정의로 대폭 개정됩니다. sepsis 3에서는 sepsis를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디스레귤레이티드 리스판스로 인한 라이프 스레트닝 올간 디스펑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감염 및 이로 인한 호스트의 비정상적인 반응 때문에 생명에 위협적인 장기부전이 생긴 상태를 sepsis로 정의했습니다. 장기부전은 소파 스코어 2점 이상의 상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의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소파 스코어는 배드사이드에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배드사이드에서 평가 가능한 퀵소파 스코어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septic샥은 적절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및 저관류가 유지될 때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의 저혈압과 저관류는 적절한 플루이드에도 불구하고 MAP6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바소프레서가 필요한 상황 및 락테이트 수치가 리터당 2mmol/L 이상인 상황입니다. sepsis 1과 비교 시 염증 반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으며 sepsis 그 자체에 장기부전의 개념을 삽입하여 시비어 sepsis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IRS 및 시비어 sepsis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sepsis 1에서 sepsis 3로 변화할 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sepsis 1을 제정할 때 주축으로 활동한 스프렁이라는 분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비꼬아서 sepsis 3는 나쁘고 이상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SIRS는 여전히 중요하고 소파 스코어에는 문제가 많으며 배드사이드에서 적용하겠다는 퀵소파는 더더욱 문제가 많고 sepsis, 시비어 sepsis, septic샥으로 진행되는 디지즈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sepsis 3를 개정할 때 주축으로 활동한 싱어라는 분은 맞받아쳐서 반박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비어 sepsis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SIRS의 빈자리를 배드사이드에서 퀵소파 스코어가 잘 메꿀 것이다. 이런 논란을 거쳐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하는 sepsis 3 정의 및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셉시스는 인펙션으로 인한 호스트의 디스레귤레이티드 리스판스로 인한 라이프 스레트닝 올간 디스펑션으로 정의된다. 올간 디스펑션의 임상적 정의는 소파 스코어 2점 이상의 상승이 있을 때다. 소파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을 보는 PF 레이시오, 응고 기능을 보는 플레이틀릿, 간 기능을 보는 빌리루빈, 심 기능을 보는 MAP, 의식 수준을 보는 GCS 스코어 및 신장 기능을 보는 크레아티닌 유린 아웃풋입니다. 소파 스코어 계산기는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긴 하나 응급실 베드사이드에서 사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2015년 셉시스3에서는 베드사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퀵소파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퀵소파는 소파스코어의 대체품이 아니라 퀵소파에서 이상이 있으면 소파스코어를 체크해서 장기부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스크리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퀵소파는 호흡수 22회 이상, 의식 변화, SBP 10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만족하면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셉시스3에서 제시한 셉시스 및 septic시약 진단 플로우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는데 퀵소파 스코어 2가지 이상이 만족하여 양성이라면 소파 스코어를 계산하여 장기 부전 여부를 평가하고 베이스라인보다 소파 스코어의 2점 이상 상승이 있다면 셉시스로 진단한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MAP 6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바소프레서가 필요하거나 락테이트 수치가 2mol/L 이상이면 septic샥으로 진단한다. 이후로 퀵소파는 셉시스 스크리닝으로서 기능을 잘했을까요? 2015년 닥터 싱어가 셉시스3에서 퀵소파가 베드사이드 스크리닝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2018년 셉시스 스크리닝 툴로서 퀵소파가 나은지 기존의 SIRS가 나은지에 대한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메타 분석에서 퀵소파는 SIRS에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메타 분석의 포레스트 플랫을 보면 셉시스 진단에 있어서 기존의 SIRS의 민감도가 퀵소파에 비해 훨씬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탈러티를 예측하는 것은 퀵소파가 기존의 SIRS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리닝 툴로서의 본질적인 기능, 즉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기존의 SIRS가 새로 제시된 퀵소파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으로 퀵소파를 이용한 셉시스 스크리닝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레커멘드합니다. 퀵소파를 셉시스 스크리닝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셉시스 스크리닝 툴로서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캠페인은 각 병원마다 하이리스크 환자에 대해서 나름의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 혹은 뮤스입니다. 뉴스는 국가조기 경고 점수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수의 변화가 있거나 SpO2가 떨어지거나 산소 요구량이 발생하거나 SBP의 변화가 생기거나 펄스의 변화가 생기거나 의식의 변화가 생기거나 체온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항목으로 둡니다.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변화하면 담당 간호사는 책임 간호사와 상의합니다. 6가지 이상이 동시에 변화하면 조기 대응팀 의사와 상의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병동 간호사 베이스로 응급실 진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뮤스는 수정 조기 경고 점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호흡수, 맥박수, SBP, 의식 수준, 체온 및 2시간 소변량 등을 변수로 하여 이상 소견이 생기면 책임 간호사 혹은 조기 대응팀 의사와 상의합니다. 이건 역시 병동 간호사 베이스로 응급실 진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폐혈증 연대에서 셉시스 심포지움을 유튜브로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병원들에서 셉시스 스크리닝 툴로서 주로 무엇을 사용하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설문은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전문의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은 이미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캠페인에서 퀵소파는 민감도가 낮아 셉시스 스크리닝 툴로서 단독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퀵소파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위로 나왔습니다. SIRS는 2015년 셉시스3 개정 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긴 하나 높은 민감도로 인해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SIRS의 sepsis 진단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와 뮤스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중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병동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몇몇 대형 병원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응급실에서의 사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1년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레커멘드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sepsis 스크리닝 툴로서 퀵소파도 아니고 SIRS도 아니고 뮤스도 아니라면 무엇을 스크리닝 툴로 사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2021년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락테이트를 서제스트합니다. 서제스트는 레커멘데이션보다 낮은 등급입니다. 락테이트를 낮은 수준으로, 즉 위크 레커멘데이션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샥의 본질은 티슈의 하이폭시아입니다. 다시 말해 조직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에 비해 공급하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가 샥 상태입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통해 ATP를 만들어내지만 산소가 불충분하면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할 수밖에 없고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의 부산물로서 락테이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septic샥에서 락테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sepsis3 정의에서 저관류의 지표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락테이트가 2mmol/L 이상일 때를 septic샥으로 정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septic샥이 아닌 sepsis 때도 락테이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sepsis 스크리닝 툴로서 락테이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락테이트는 sepsis 혹은 septic샥에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락테이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락테이트는 sepsis 스크리닝 툴로서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고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도 서제스트, 위크 레커멘데이션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락테이트가 증가하면 sepsis일 가능성이 높긴 하나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락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sepsis를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위크 레커멘데이션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락테이트의 상승이 최초 sepsis 진단에는 아직까지 서제스트, 위크 레커멘데이션 정도지만 sepsis 치료와 더불어 락테이트가 빠르게 감소하는지 여부, 즉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는 조직 산소화 호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sepsis 치료 단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epsis 스크리닝 툴로서 우리나라 각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락테이트를 검사하는지, 검사한다면 검사에 있어서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1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린다는 답변도 꽤 있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고 장비 부족이 세 번째였습니다. 락테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